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측정 수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요. 데이터와 측정 수준은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수행할 때 매우 기본적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이 측정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해석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엉뚱한 실수를 할 수 있고, 자칭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면요, 실제로는 어려운 통계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매우 기본적인 기초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의 종류와 측정 수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알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상당히 많이 간과한 듯한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베이직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이라고 해서 쉽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초를 탄탄하게,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학습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이 표현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학습을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간에는 데이터가 뭐고, 그 다음에 측정 수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데이터의 측정 수준이 아주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을 열어보면요, 데이터와 측정 수준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물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우니까 쉽다고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될 부분이죠. 제일 먼저 데이터란 무엇이냐? 데이터는 광의의 매우 큰 뜻의 의미로는, 광의의 의미로는 모든 자연 현상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숫자로도 표현될 수 있고, 문자로도 표현될 있고, 영상이나 화상,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통칭해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건 광의의 의미의 데이터고, 이제부터 우리는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데이터란 무엇이냐? 데이터는 수치화된 것들만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된 것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인 수치화 과정을 거쳐서 탄생된 그런 숫자들, 그것들만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자나 화상이나 소리, 느낌 이런 것들도 그 표현하는 방식을 숫자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단지 이름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측정 수준, level of measurement라고 하는 측정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 수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확실하게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할 때 그 측정 수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데이터는 크게 나눠보면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는요. 그래서 프리마리 데이터, 세컨더리 데이터에서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1차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조사된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거나, 그다음에 서베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거나,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거나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1차 데이터라고 하고요. 2차 데이터는 이미 측정을 거친 이후에 출판물로서 요약 정리된 그러한 인포메이션, 그런 정보들을 2차 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관계없이 분석을 해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측정 수준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측정 수준, level of measurement라는 측정 수준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어떤 변수에 대한 속성들의 할당된 변수값들의 관계다. 자,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떤 변수에 대한 속성들의 할당된 변수값들의 관계. 자, 이것이 바로 측정 수준입니다. 자, 이 말만 보면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 수준을 이와 같은 어떤 그 시각화된 이 도식을 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뭐냐? 건강 상태다. 그러면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되고, 만약에 성별이다. 그럼 성별이 변수가 됩니다. 건강 상태의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예를 들어서 나쁘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좋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어떤 개념을 분류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쁘다와 보통이다가 어떤 경계선상의 이 기준을 딱 넘었으면 나쁜 상태에서 보통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보통에서 좋다로 이렇게 딱 넘어가면 보통이다 해서 좋다로 넘어가고라는 디스조인트 같은 말해서 나쁘다와 보통이라는 이 두 개의 속성은 교집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없고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통계학에서는 디스조인트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교집합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분할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건강 상태라는 변수를 이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눠 놓은 상태, 즉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라는 것은 attribute,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성. 건강 상태는 변수고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쁘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디스조인트 돼서 보통이라는 개념. 정확히 디스조인트 돼서 좋다라는 개념. 이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개의 개념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attribute, 속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건강 상태라는 변수가 가지는 속성이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각 속성들의 할당된 값, 즉 나쁘다를 1이라는 숫자로 수치화하고 자, 이렇게 수치화죠. 요 과정이 속성에서 변수값으로 바꾸는 요 부분이 수치화에 해당합니다. 보통이라는 속성을 2라는 값으로 수치화하고 좋다라는 속성을 3이라는 값으로 이름을 매겨줍니다. 수치화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 건강 상태라는 변수가 가지는 속성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에 대해서 1, 2, 3으로 수치화를 한 이 수치화된 값,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 변수값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화된 각 속성들의 할당된 이 숫자들, 즉 이 변수값들의 상호관계, 관계를 측정 수준이라고 한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해석할 때 문제가 돼요. 건강 상태라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가지는 속성들 다 디스조인트 돼 있죠. 디스조인트 돼 있는 이 속성들의 할당된 변수값, 그죠? 그 변수값들의 상호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측정 수준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측정 수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자, 그 측정 수준이 단지, 자, 여기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측정 수준이 단지 명목상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nominal scale이라고 부르며 그 측정 수준 간의 즉 측정 수준은 변수값들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 변수값들의 관계가 서열, 서로 좋다 나쁘다의 이렇게 순서 어떤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개념으로 서열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순서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서열 척도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수치화된 그 데이터들이 일정한 등간격으로 되어 있고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러한 관계고, 그래서 등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등간 데이터라고 하고, 비율 척도는 비율이 통하고 절대적 원점이 존재합니다. 0이 0이죠.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는 경우를 비율 척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제가 들어보면 명목 척도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별입니다. 성별인데, 성별이라는 변수는 어트리뷰트 속성이 디스조인트한 속성이 뭐가 있죠? 예, 뭐 남자다 또는 여자다. 그 위에 다른 거는 가정하지 않죠. 뭐 동성이라든지 뭐 중성이라든지 뭐 에어리언이라든지 그런 건 성별의 카테고리가 아니죠. 예, 범주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있고 남자를 1로 코딩하고 여자를 2로 부여한다면, 수치화한다면 이 숫자, 이 변수값들의 상호 관계는 뭐 서열을 매길 수 있나요? 2가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나요? 2가 여잔데, 그죠? 여자가 2를 부여했으니까 남자의 여자가 2배다? 비율? 예, 비율 안 통하지요. 서열도 부여할 수 없죠. 뭐가 우선순위다. 단지 그냥 남자라는 그러한 어트리뷰트 속성에다가 1이라는 숫자로 대신 이름 붙여준 거예요. 명목상의 의미만 있는 거죠. 명목 척도. 그죠? 여자라는 속성에 단지 숫자 2라는 값을 부여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서열을 부여할 수도 없고 비율도 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도를 뭐라고 부른다? 예, 명목 척도라고 한다. 자, 지역이 있어, 지역이 있는데, 뭐 서울은 1로 코딩하고, 부산은 뭐 2로 코딩하고, 그 다음에 뭐 대구는 3으로 코딩하고, 이렇게 했다면, 1, 2, 3이라는 것이 서열을 부여할 수도 없고, 그죠? 단지 서울을 1이라고 지금 1이라는 숫자로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명목상의 의미만 있죠. 그러면서 순서적인 의미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라는 변수는 역시 이렇게 수치화를 하게 된다면 이 숫자들의 관계는 그러니까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앞전의 예처럼 건강 상태가 나쁘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그 다음에 좋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나쁘다 1, 보통이다 2, 좋다 3. 이렇게 되면 나쁘다라는 개념에 1이라는 숫자로 이름을 붙여준 거죠. 나쁘다라는 속성에다가. 그러면 이것만 보면 명목 척도의 성격이 있죠. 그렇죠? 보통이다에 2를 부여했어요. 근데 나쁘다보다 보통이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보다는 2가 건강 상태라는 그러한 변수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에 일반적으로 숫자를 크게 순서대로 부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하나하나는 명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변수값들 상호 간의 관계가 서열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한 데이터를 뭐라고 부른다? 서열 척도다. 오디널 스케일, 영문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미널 스케일, 영문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문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키워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는 원래 정성적이어서 그 데이터의 성격이 정성적이어서 원래 이게 뭐 서울, 부산, 대구, 남자, 여자, 나쁘다, 보통, 좋다 뭐 이러한 것 개념들은 사실은 숫자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숫자를 원래 부여한다는 자체가 억지죠, 억지.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두 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학에서는 주로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칼 데이터라고 하고 이러한 범주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카테고리칼 어널리시스, 범주형 데이터
범주형 분석, 범주형 데이터 어널리시스, 범주형 데이터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매트릭하지 않은 non-metric 데이터에서 정성적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정성적 데이터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간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는 온도 예가 가장 대표적인데, 온도 예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온도가 0도씨. 그럼 온도가 0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온도가 0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치 개념에서는 온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온도가 없는 게 아니고 0도씨라는 어떤 기준점을 그냥 마련한 거죠. 그래서 0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기준으로 섭씨가 아닌 화씨 기준으로 하면 32도 F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같은 거죠. 같은 거. 그래서 0도씨라는 것은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하면 32라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도씨 하고요. 그 다음에 20도씨 하고 10도씨, 즉 20도씨는 10도씨의 2배다? 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상 2배지만 실제 10도씨보다 20도씨가 딱 2배 뜨거워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즉 비율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0도씨하고 11도씨의 이 간격, 인터벌이 바로 1도씨, 그 다음에 21도씨하고의 간격, 이 인터벌 1도씨, 즉 요 간격인 바로 1도씨는 10도씨에서 11도씨의 1도씨와 20도씨에서 21도씨의 1도씨는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등간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간척도는요, 비율이 통하지 않아요. 즉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2배 크다, 3배 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이 등간척도를 가지고 숫자가 2배 커졌다, 3배 커졌다, 4배 커졌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간척도냐 아니면 비율이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집니다. 말투, 즉 해석할 때 해석하는 문장 자체가 표현이 달라지니까 확인하고 조심해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비율 척도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매출이다. 그러면 매출이 0이에요.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죠. 매출이 0이라는 얘기는 매출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죠. 예. 그리고 매출이 10이야. 그리고 20이야. 그럼 매출이 2배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배 늘었다. 그래서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2배다, 3배다 그런 말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비율이 통한다. 예. 비율이 통하는 데이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숫자의 개념은 이 레시오 스케일인 이 비율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옆에 있는 이 세 개는 사실은 억지 데이터죠, 억지. 예, 여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정의하기를 그냥 정의를 그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등간척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예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하지만 거의 경제지표에서 뭡니까? 인덱스 뭐죠? 예, 물가지수, 무슨 지수에서 지수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지수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등간척도입니다. 그리고 무슨 카드사에서 고객들한테 커스터머 스코어링을 해서 고객들의 어떤 점수를 만드는 경우 있죠. 대부분 그러한 점수들은 되게 다 등간척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다 등간척도라고 보면 맞아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 두 개, 등간 척도와 레시오 스케일인 이 비율 척도,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Continuous Data, 연속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정량적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정량적이다, 매트릭이다, 그 다음에 컨티니어스다. 이 두 개는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난매트릭과 카테고리칼은 같은 말로 이해하십니다. 같은 말로요. 자, 제가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을 하겠습니다. 주의라기보다는 매우 엉뚱한 사례가 벌어졌는데요. 여기가 뭐라고 했죠? 이게 연속형이죠. 연속형 데이터,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목과 서열 척도를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품질 관리 분야에서 뭐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아니면 Statistical Quality Control, 그 다음에 뭐 Design of Experiment라는 분야들, 뭐 이런 식의 품질 관리 분야에서 개수치라는 말이 있어요. 개수치. 예, 개수치와 그 다음에 계량치, 아니면 개수형, 계량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계량형이 바로 뭐냐면 continuous예요. continuous고, 이 개수치는 뭐냐면 이게 discrete예요. discrete. 번역하면 이산형이죠. 이산형. 그 다음에 여기는 연속형이죠. 연속형. 즉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누죠. 예. 그러니까 요 분야에서는요.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연속형이란 이 continuous가 요 말하고 키워드가 같아요.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연속형 continuous, 즉 계량형은, 즉 연속형은 그냥 연속형이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discrete 개수형을 범주형 데이터하고 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아니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그런 데서 뭐 수많은 MBB들이 잘못 교육을 받아서 이 개수치가 범주형 데이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있는 개수치든 여기 있는 그 연속형이든 간에 이 두 가지는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율 척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율 척도. 한때 말해서 이거 기분으로 얘기하면 이 둘 다 연속형인데, 이 나누는 기준으로 하면 이 둘 다 연속형인데, 개수치는 카운터블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다라는 이 소수점 이하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존재하지 않아요. 예. 개수치는 디스크리트 이산형,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죠.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며 10개는 그죠? 20개의 반이고 20개는 10개의 2배죠. 비율이 통하죠. 즉 연속형의 비율 척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 척도 안에 개수형이 있고 계량형이 있는 거지요. 예, 근데 단지 이 계량형이 컨티뉴어스에서 이 용어가 요 용어하고 같아져서 헷갈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 뿐인데, 가르치기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모 전자회사의 MBB들을 교육을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을 하고, 개수치라는 것은 카운터블이다. 즉 플로팅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점 이하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카운터블이니까요.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계량형이라는 것은 1.2에서 소수점 이하가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키, 몸무게 다 소수점 이하가 존재하죠. 이런 경우에는 계량형이죠. 계량형. 이쪽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쪽으로 따지면 뭡니까? 비율 척도죠. 비율 척도. 자, 분량 개수 1개, 2개, 3개, 4개. 뭐죠? 연속형이죠. 연속형. 연속형의 비율 척도죠. 하지만 이쪽 기준으로 얘기하면 개수치죠. 개수치. 이산형이죠. 이산형. 그렇죠? 자, 측정 수준이 뭐라고 했습니다. 어떤 변수가 가지는 속성이라고 그랬다고요. 변수가 가지는 속성들에 부여된 값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데이터를 측정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가 뭡니까? 여기 제품 번호라고 합시다. 제품 번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태로 갑시다. 제품 번호 1번. 상태가 불량이었어요. 불량은 1로 코딩하고, 양호는 2로 코딩합시다. 두 번째는 양호였어요. 그러면 1과 2는 1은 불량이고 2는 양호를 의미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죠? 명목 척도 또는 양호 쪽을 긍정적인 걸로 보니까 서열 척도까지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게 범정 데이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번호가 아니고 여기가 날이에요. 날짜. 일일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불량 개수라면 첫 번째 날짜의 불량 개수가 20개였어. 그리고 두 번째 날짜의 불량 개수가 10개였어. 세 번째 날짜의 불량 개수가 10개. 자, 이렇게 코딩되어 있으면 이 변수는 무슨 척도입니까? 불량 개수를 측정한 거니까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고 20개는 10개의 불량 개수가 2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되는 거죠? 비율 척도죠. 비율 척도. 그렇죠? 자, 아까 분량과 양품을 기록하는 방법, 즉 변수가 가지는 그 변수 값들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비율 척도, 등간 척도, 서열 척도, 명목 척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이 4개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이 4개 위에 다른 척도가 존재한다? 그건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지 다른 척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통계학과 교수가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리커트 척도라고 들어보셨죠? 리커트 척도. 리커트 스케일인데 이 뒤에 스케일이 똑같잖아요. 스케일이 여기에 영문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리커트 스케일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리커트 스케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위에 제5의 척도랍니다. 죽어도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리커트 척도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스케일하고 이 스케일은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서 이 스케일이라는 것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게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제품에 대한 우리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만족하느냐 예스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뭐에 만족하고 뭐에 불만하는지 전반적인 만족도 이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AS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뭐 등등등 해서 AS에 대해서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야. 이 제품을 타인에게 추천하겠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죠. 문장입니다. 문장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 제품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그래서 5점 척도.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요 문장들, 동질적 개념에 대한 동질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이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이 문장들을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문장들로 해놓고 그 문장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5점, 3점, 7점 등등 어떤 척도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 즉, 이 문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케일은 숫자의 스케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들을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부르고 이 문장들을 5점 척도로 측정할 거냐 7점 척도로 측정할 거냐 아니면 9점을 할 거냐 아니면 10점을 할 거냐 등등을 결정하겠죠. 자, 홀수로 측정하죠. 홀수로. 왜냐하면 홀수로 측정할 땐 가운데 개념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센터를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러한 중립적인 의견일 때 센터를 측정하는데 그것을 측정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10점 척도 아니면 4점, 5점이 아니라 4점 척도, 그렇죠? 7점이 아니라 6점 척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법도 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종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 크게 보면 그렇게 있고, 범종 데이터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분류되고 연속형은 등간 비율 척도로 분류된다. 자, 이 분류의 기준이 뭐냐면 측정 수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측정 수준이 명목상의 의미만 있다면 명목 척도라고 부르고, 그 측정 수준이 긍정과 부정적 개념에 의해서 서열을 매길 수 있다면 서열 척도로 갑니다. 근데 이 서열 척도는 각각은 뭡니까? 명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서열의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경우에 서열 척도라고 하죠. 등간 척도는 예를 들어 0도씨, 10도씨, 20도씨 이렇게 붙이죠. 0도에 해당하는 그 속성에다가 0이라는 숫자로 이름 붙여줬기 때문에 명목의 의미가 있고, 온도가 뜨겁다, 그죠? 온도가 낮다, 높다라는 그 서열을 매길 수 있죠. 그래서 서열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등간격이면서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데이터. 그것이 등간 척도입니다. 자, 그리고 비율 척도는 역시 밑에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등간 척도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비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요 순서대로 비율 척도가 되면 될수록 데이터의 정보의 데이터의 정보량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보다 더 정보량이 높고 수준이 높은 그런 데이터고, 연구자는 보통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될 수 있으면 위쪽 연속형 쪽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범종보다는 연속형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보다 더 함수를 적용한 정밀한 그 데이터 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다 더 두리뭉실한 그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밀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특히 학술 논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비율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인 이 연속형 데이터로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등간 척도로 취급하는 5점 척도를 실점으로 하고, 그것을 심지어 11점 척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서열 척도와 등간 척도로 나눠지는 경우인데요. 특히 사람을 측정하는 서베이 데이터, 사람의 의견, 심리, 태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조사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건데요. 지금 예제는 뭐냐면 5점 척도죠. 그래서 1, 2, 3, 4, 5에서 5점 척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5점 척도를 일반적으로 수많은 연구 논문들에서는 이것을 지금 등간 척도로 보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등간 척도도 보게 되면 연속형이 되는 거죠. 연속형이 돼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하고 집단 비교한다든지, t-테스트, 아노바, 심지어 리그레션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별량 파트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등간 척도로 본다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매우 불만족과 조금 불만족, 그 다음에 보통이다,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만족도로 지금 예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매우 불만족의 이 1점인 요 등간격, 요게 같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요거 매우 만족, 조금 만족과 매우 만족의 이 1점의 요 등간격, 요것이 같은 거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등간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을 봅시다. 매우 불만족과 조금 불만족의 요 1점의 간격과 요 1점의 요 간격을 요거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확실히 이건 다르겠죠. 얼마나 다르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5점 척도, 사람의 심리, 의견, 태도, 의지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5점, 7점, 9점 이러한 척도들은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등간격으로 숫자를 부여해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긴 하지만 이 등간격이 같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다라고 가정하고 등간척도 취급을 해서 연속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고급 분석, 통계 기법에 고급 분석을 적용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큰 어떤 그 분석적 결론에 대한 대세를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등간척도로 보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4점에 반응한 사람이 2점에 반응한 사람의 만족 정도가 딱 2배가 되지 않지요. 비율은 역시 통하지 않죠. 그래서 등간척도죠. 척도로 보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등간격을 무시하고 단지 긍정적 태도에 서열을 부여한다면 완벽하게 이것은 100% 서열 척도를 만족합니다. 근데 이걸 등간 척도로 본다면 100% 등간 척도를 만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등간격으로 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서열 척도로 보면 완벽하게 100% 서열 척도의 그 특성을 만족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5점 척도를 서열 척도로 볼 거냐 등간 척도로 볼 거냐에 따라서 분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서열 척도로 보면 범주형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빈도와 교차 분석을 한다든지 범주형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등간 척도로 본다면 연속형으로 보는 거니까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고 집단별 평균 비교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분석 방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5점 척도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했다면 이걸 뭘로 보는 거죠? 평균을 계산했다는 것은 이미 이 5점 척도를 등간 척도로 보고 연속형 취급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평균을 계산하지 않고 퍼센트나 어떤 탑 2%나 탑 2%라는 건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쪽에 두 개. 이걸 바텀 2라고 얘기하죠. 바텀 2. 그 퍼센트 통계량을 계산하거나 빈도를 계산하거나 그렇게 됐다면 이 5점 척도를 서열 척도로 보고 범주형 데이터 분석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람을 측정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측정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열 척도로 볼 거냐 등간 척도로 볼 거냐 항상 그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서열 척도로 볼 때 분석 방법과 등간 척도로 볼 때 분석 방법을 매번 할 때마다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사례냐면요. 만족도 조사의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리커트 척도를 개발해서, 그죠? 아까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응답자의 신념, 의지, 감정, 태도, 의견 등을 이제 측정을 하지요. 보통 5점이나 7점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5점 척도인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평균을 계산했다면 이것을 등간 척도로 보는 거죠. 그렇죠? 등간 척도로 보게 되는 건데 이 평균이라는 것은 의미는 중심 경향값이고 이것은 대표값입니다. 즉, 이 평균을 중심으로 수많은 그 응답자들의 그 반응치들이 측정이 됐는데 그 반응치들이 이 평균 주변에 가깝게 모여 있을 거다. 뭐만큼? 표준 편차만큼. 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평균이 3.7이 이와 같은 분포에서 평균이 3.7이 나왔다면 요쯤 될 겁니다. 요쯤.
그런데 이 3.7이 나왔다는 얘기, 물론 3.7에 반응한 사람은 없지요. 3과 4에만 반응할 수가 있죠. 자, 3.7이라는 값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3과 4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상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 분포의 모양은 실제 3과 4에는 반응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오히려 2하고 5에 반응한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푹 낙타등처럼 이렇게 뚝 이렇게 꺼져 있는데 대표값은 여기를 가르치고 여기에 반응한 사람은 100명밖에 없고 이쪽 뭐 200명, 331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7이라는 대표값, 즉 평균값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평균으로서 대표값으로서 설득력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3.7이라는 평균 자체는 분석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예, 이럴 때는 평균을 사용하면 위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해석, 곧 잘못된 행동을 유도할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죠. 분석은 대충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와 같은 지금 허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자세하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런 건데 저런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뭐 5점 척도로 측정하고 7점 척도로 측정한 만족도 조사에서 5.7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데 물론 환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3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분기 때 그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뭐 2.7이었어요. 그럼 0.3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0.3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만족도가 약간 향상이 되긴 한 거냐? 그리고 우리가 0.3이라는 그 갭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네, 판단하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대안으로 아까의 그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을 등간 척도로 보면 연속형이 돼서 평균을 계산하게 되지만 이것을 서열 척도로 본다면 즉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퍼센트가 얼마 80이 나왔다면 퍼센트가 이쪽에다 적을까요? 퍼센트가 80%가 나왔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탑2%에 계산했더니 8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이 약 100명 중 80명 정도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만족도 점수가 뭐 평균으로부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 80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80에서 85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도대체 이 5점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되죠. 하지만 탑2%를 계산해서 90%를 향상시킨 것을 앞으로 타겟, 목적으로 삼았다면 100명 중에 80명이 4와 5에 반응했는데 100명 중에 약 90명이 4와 5에 반응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타겟을. 보다도 굉장히 해석이 명쾌해집니다. 그리고 카운터블 하죠. 100명에서 90명, 100명에서 80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통계량은 ppm, people per million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식스 시그마 그룹에서는 당연히 탑2라든지 탑3라든지 그러한 탑2 시스템을 사용해서 만족을 정의하고 불만 또 bottom2를 정해서 불만율로 표현을 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러한 계산 방식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좋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나머지 텍스트는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차분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점이나 7점 척도, 이러한 척도들은 사람을 측정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고, 즉 사람을 측정하는 문제에서 5점 척도, 7점 척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요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분석해서 어떤 행동 전략을 만드냐를 알게 되면요, 사람을 측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5점, 7점,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의견, 심리, 태도 등등,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척도 점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곧 서베이라든지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정치 여론조사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사람을 측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측정대에서는 크게 보면 물질을, 즉 물건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측정하거나 조직을 측정하는 건데, 조직도 역시 조직의 장인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사람을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측정하거나 사람을 측정하거나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사람을 측정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의견, 신념, 태도를 묻는 5점, 7점 척도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점이다 7점 척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습득하는 것은 곧 그러한 사람을 측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분야의 고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측정하는 문제는 대개 이제 파괴 강도, 내경, 사이즈, 그래서 미터법에 의해서 보통 측정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건 연속형 데이터 분석법으로 적용하면 거의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측정하는 문제는 범정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범정 데이터가요. 정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견, 신념, 태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척도를 분석하는 그 과정이 나타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알무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의 측정 수준에 대해서,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의 측정 수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데이터의 측정 수준을 설명을 앞에서 했는데요. 예제 데이터 갈증 음료를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갈증 음료에 대해서 측정 수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1년 번호는, 이건 이제 응답자 번호니까 1년 번호는 분석 대상 베리어블은 아니지만 이것도 변수니까 이거는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놨는데 이것의 측정 수준은 뭐겠습니까? 레이블을 끄고 보죠. 자, 이거는 사람이죠. 1번 응답자, 2번 응답자, 3번 응답자, 5번 응답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측정 수준은 명목 척도죠. 그렇죠? 조사지역. 조사지역을 이렇게 딱 설명문을 켜보면 북동부, 남부, 중북부, 서부, 남부. 자, 서열 있습니까? 서열 존재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조사지역의 명목 척도. 면접장소. 면접장소는 역시 서열 존재하지 않죠. 명목상의 의미만 있죠. 그래서 1, 2, 3으로 코딩했죠. 그래서 이것은 명목 척도. 성별, 남자, 여자. 명목 척도. 연령. 연령을 보니까요. 지금 실제 연령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속형이죠. 일단 연속형인데 등간 척도입니까? 비율 척도입니까? 연령이 2배다 3배다 통하죠. 그러니까 비율 척도. 자, 교육연수 2배 3배 통하죠. 교육연수 제로 절대원점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거 비율 척도, 레시오 스케일. 자, 취업 상태. 취업 상태 0, 1, 2 이렇게 코딩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미취업, 시간자 취업, 전일제 취업, 무응답. 미싱 밸류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미취업, 시간자 취업, 전일제, 서열 매길 수 있죠. 그렇죠? 이쪽이 더 정식직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쪽으로 안정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서열 척도. 자, 서열 척도인데 이걸 명목 척도로 볼 수도 있죠.
서열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명목 척도를 포함하면서 서열까지 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석자가 취업 상태를 반드시 뭐 서열 척도로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보를 포기하면서 명목 척도의 의미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왕이면 인포메이션을 포기하지 않고요. 있는 인포메이션을 다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소득 수준이 순서대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집단을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서열 척도로 가죠. 만약에 소득을 직접 입력하라고 했다면 평균소득을 연소득이라든지 그 평균소득을 입력하라고 했다면 비율 척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했으니까 서열 척도가 되는 거죠. 자, 운동연수 1년, 2년 서열 척도죠. 서열 척도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명목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존경선수 이름이나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명목 척도. 자, 물에 대해서. 전혀 마시지 않는다.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마신다. 항상 마신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서열 척도인데 등간 척도까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아까 말한 바로 5점 척도로 지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간 척도까지 볼 수 있고 서열 척도로도 분석할 수 있고 등간 척도로 볼 수가 있죠. 이거 다 똑같은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매하겠다. 자, 5점 척도죠. 5점 척도로 되어 있죠. 구매 의사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표시했죠. 이거 역시 등간 척도, 서열 척도 볼 수 있죠. 두 가지 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참여한다, 안 한다. 이렇게 뭐 더미 베리어블로 0과 1로 참여한다, 안 한다. 이게 뭐 다중응답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중응답. 그래서 0과 1로 이렇게 참여한다, 안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명목 척도로 볼 수가 있죠. 명목 척도고 이런 식의 더미 베리어블은 그 회귀 모형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더미 변수로 따로 취급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코딩 방식입니다. 뒤에는 뭐 다중응답 변수를 두 가지 학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변수를 보면 이것을 서열 척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어디까지 분석할 수 있느냐. 그 하위는 상위 레벨의 측정 수준이 하위는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이 아주 빠르게 직관적으로 캐치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척도인지 직관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자, 이상 데이터와 측정 수준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